우리가 침팬지에서부터 사람이 갈라져 나오는 것이 오래되면 800년, 짧을 때는 300년,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몇백만 년 그 사고는 40억 년의 역사에 보면 정말로 눈 깜짝할 때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연스럽지만 과학적으로는 비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얘기, 생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답이 나오기 전에는 인간이 무엇인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주로 배우시는 게 경제학은 사람의 행동 중에 작은 부분을 얘기해요. 주로 물질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려면은 보다 사람을 직접 다루는 심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넓게 얘기하면 경제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심리 중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이 중요하니까 경제학이 중요하죠. 스스로 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경제학자들이 다른 사회과학자들을 좀 우습게 알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경제학은 심리학의 한 부분이다. 그럼 심리학은 궁극적 학문이다. 물론 아니죠. 심리학은 생물학 이런 큰 학문 속에 사람이나 또는 뇌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의 행태를 연구하는 장학. 그래서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이 분야까지는 섭렵을 하고서 경제를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에서 싫도록 들었을 하이에크가 바로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분의 사상과 학설이 더 빛납니다. 여러분들은 학문의 층위를 알고서 경제학을 공부해야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설령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경제 현상이니까 관찰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제학 지식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때로는 상당한 호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왔거든요. 제가 처음 경제학 원론, 미시경제학을 처음 접한 것이 1963년에 반세기가 넘었죠. 그동안 그때 배운 경제학 지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 애썼기 때문에 활용하면서 지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조강지 버리면 안 된다겠죠? 조강 여러분들은 경제학 조강지체예요. 경제학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행운이에요.
우리가 흔히 민중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사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는 그러한 틀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여러분들 지금은 실감 못합니다. 원래 마르크스주의자로서 활동하다가 뒤늦게 자유주의자로 전향한 경제학 교수가 그랬어요. 젊을 때 그런 이론인 마르크스에 심취해가지고 공부해줄 거 안 공부해서 이제 와갖고 공부하는 한계가 있다 탄식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한국 경제사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경제학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선배 경제학자의 한림대학교 경제학 교수이는 김우택 교수님인데 이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하나만 얻더라도 사람이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경제학을 공부할 때 그와 같이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올바른 틀을 배우고 있다. 이것을 아시고서 공부하면 훨씬 생각이 잘 머리에 들어오고 나름으로 적용할 게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제 현상을 얘기하면 적어도 생명 현상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신문이나 잡지 또는 다른 매체에서 생물학 얘기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까지 연구된 그 생물적 종 중에서 가장 경제학 이론에 맞게끔 행동하는 생물이 따개비였어요.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때로 판단이 틀리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은데 따개비 여러분들 아시죠?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촘촘 나와 있는 그 껍질을 가진 웬 종류가 이제 영어로는 바네트 약고 선박 붙어가지고 그 말썽을 일으킨 종류예요. 이 따개비를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간만에 차가 심으니까 하루에 꼭 2번씩 한명이 급변해요. 물에 잠겼다, 공기로 출렸다. 그러니까 천적이 물에 잠기면 없는데 딱 노출되면 천적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지식이 여러분들이 삶을 평생 이끌어주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정보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얻는 그 지식을 얻는 것을 정보라고 그러죠. 삶을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정의하면 삶은 정보 처리 현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존재하다가 사라져요. 남는 무엇이냐?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예요. 우리 유전자가 배우자 유전자와 섞어가지고 50대 50으로 공평히 나뉘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자식은 나의 유전자 50%, 나의 배우자 50% 합쳐진 그 유전자를 가지고서 살다가 다시 또 나름으로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다시 50%를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은 나의 50%의 유전자를 가졌고 이 손주는 25%, 정손주는 12.5% 유전자가 가는 겁니다. 그걸 바뀌지 않는 그 확률적으로 그렇죠. 아들까지는 50%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확히는 않은데 일단 그런 식으로 반씩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속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우리 몸은 영속하지 않죠. 몇십 년 지나면 끝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어지는 건 뭐냐? 유전자 속에 들었다. 그 생각이 퍼진 지 아직 반세기가 잘 안 됐어요. 낯선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 정보를 이제 이럴 때는 일단 유전자를 생각해야 돼요. 유전자 속에 들어온 게 뭐냐? 이 정보.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우리 몸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유전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자의 속에 들어있는 정보로 DNA라고 얘기하죠. DNA가 어떻게 합쳐지느냐에 따라 그걸 가지고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이 형성돼요. 우리 몸에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생성되고 그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듣는 이 상황도 이것도 다 정보 처리를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보를 처리해서 에너지를 적절하게 씀으로써 이게 끝나는 거죠. 즉 생명현상은 정보 처리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 뇌가 있는 동물들은 머릿속에서 큰 정보처럼 이루어지죠. 우리가 정보처럼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여러분이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나름 정리해가지고 좀 기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DNA가 바탕이긴 하지만 유전자가 바탕이긴 하지만 아닌 그것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이 활동, 뇌를 두는 활동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죠. 첫머리에 보면은 교재 첫머리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문화의 정의에서 나오죠.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정의하는 문화는 정보의 비유전적 전달이 나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이 제 뇌에서 여러분들의 뇌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의 근본적.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어받은 유전자 정보,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뇌에서 뇌로 전달이 되는 비유전적 정보,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유전적인 그 정보가 기본이지만 동물들은 날렵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뇌가 발달했고 그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 문화, 또는 청년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식의 하위 문화 개념들은 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파생된 개념들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로 이제 넘어가죠. 생명이 기원이죠. 생명이 중요한데 그럼 생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그런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없이는 생명이 잘 안 되겠죠.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설명입니다.
이상의 모든 종교들은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나름으로 설명을 해놓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럴 때 공통점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명체를 포함해서 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본질적으로 신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생명도 종교적으로 설명하면 신의 얘기가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교의 설명에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종교들이 여러 신들이 합작을 하는 거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서남아시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세상의 신은 하나다 라는 주장을 내놨어요. 유일한 신이 있고 그 신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이게 인류의 그 정신사에서, 문명사에서 무척 중요한 혁신이었어요. 그 혁명적인 발상의 현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문화가 발전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의 신, 그 신을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뒤에 기원 시작될 무렵에 기독교가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유대주의의 그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이 대체로 유대 사람들이 생각이 반영되고 그 역사를 기록했어요. 새로운 기독교는 신약에 담겼죠. 그래서 그 기독교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계관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한 600년 지난 뒤에 같은 정신적 토양 속에서 이슬람이 생겼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종교를 살펴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인 유대교회다, 가장 영향력이 큰 기독교회다, 가장 활기찬 이슬람, 이 세 종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오죠. 유일신을 내세운 유대주의에서 나옵니다. 이런 새로운 그 혁신이 현재의 세상의 모습을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500년이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그 루터의 그 종교개혁은 기독교 안에서 한 작은 그 분파에서 나온 작은 혁신에 불과해요.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 당시는 힘도 없고 소수인 민족이 생각하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야 됩니다. 즉 종교적 설명은 생명은 신이 만들었다. 이게 종교적 주장입니다.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적 설명. 그리고 오늘은 학문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만을 따르겠습니다. 과학적 설명은 진화에 의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즉 두 번째, 진화가 바로 중요한 까닭입니다. 이 진화를 과학적 체계로
만든 분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진화론을 과학적인 체계로 만든 위대한 연구의 과학자 누구죠? 예, 다윈, 찰스 다윈. 진화라는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천년팔전 해갖고 점점 나아지지 않느냐.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해낸 사람이 찰스 다윈. 처음 생각해냈죠. 그분이 생각이 하도 깊고 정확해서 이제 한 1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해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윈은 지금까지 그 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 거대한 이론 여러 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 천재라고. 천재의 업적을 많이 알수록 얻는 큰 미덕이 있어요. 사람이 겸손해요. 겸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이만큼 똑똑한데, 이만큼 잘났는데, 이만큼 업적을 성취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위대한 학자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을 한계할 때라. 그게 사람이 겸허해지고 더 분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겸허해집니다. 겉으로 처세서의 능란해갖고 겸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겸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겸허해가지고 오만에서 나오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 정말 훌륭한 천재들이 많아요. 제가 공부를 평생 하면서 얻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내가 지식이 되게 잘했다 하는 안도감 중에 하나가 고마움입니다. 도저 이룰 수 없는 어떤 경지가 있어요. 그 경지가 뭐 그런 것을 저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도 희열이고 삶을 이끌어가는 직도가 됩니다. 제가 경제학자로서 그와 같이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는 사람은 이제스예요. 말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죠. 독일 경제학자죠. 이분은 케인즈와 슈페트는 한 해에 태어났고 이분도 바로 그 근처에 태어났어요. 1880년대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사회주의가 나타나기 전에 사회주의 원리를 사회주의자들보다 더 잘 꿰뚫고 사회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예언을 한 분입니다. 나오지도 않은 사회주의 체제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왜 작동할 수 없는가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역사가 사회주의 역사가 현재는 이제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사회주의 역사가 바로 BJS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이게 인류의 미래라고 했을 때 그분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는 이러이러한 원리로 구성되는데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지적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BGS입니다. 루트 B BGS.
하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이에 그 스승이죠. 다윈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그 진화의 원리는 세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예요. 여러분들 머리 다 검죠. 하지만 서양에 가면 블론드도 있고 브루넷도 있고 눈도 색깔도 그렇죠. 우리는 갈색이지만 좀 짙은 거 검은색에 가까운 눈동자도 있고 파랗거나 녹색이거나 그런 변이가 있죠. 피부 색깔도 우리는 누르스름하고 원래 아프리카에서 살던 사람들은 햇볕 때문에 검고 북유럽을 간 사람들은 백인이라고 그러나 이게 좀 붉은스름한 피부이 질질 그렇죠. 이렇게 뭐에 어떠한 특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베어리에이션이라고. 여기서 요거는 그렇죠. 베어리는 바뀌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바뀐다. 거기서 나오는 거 명사형 베어리에이션. 우리말로는 변이라고. 여기 존재할 때는 이것들 사이에 이것들 중에서 한 명에 잘 맞는 것들이 선택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자연이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에 잘 맞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자연에게 선택되었구나 하는 일종의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오실 때 시험 치렀죠. 시험 치러가지고서 학문하는데 자질이 다른 사람보다 낮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선택되는 것들은 점점 밀려나겠죠. 여기서 선택된 것들은 점점 널리 퍼지겠죠. 그래가지고 선택된 것들이 널리 퍼지는 거, 전파라고 그러죠. 요 세 단계가 바로 진화를 이루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죠?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자연선택의 말을 다 아실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서로 경쟁하거나 비슷한 것이 있을 때 그 중에서 환경에 맞는 것들이 선택이 돼가지고 선택된 것이 널리 퍼져가지고 점점 그것들을 뒤집고 덮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생명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생명이라는 것은 무생물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태양계가 형성되었을 때 대개 45억 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45억 년 전에 했을 때 불덩어리였어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구가 점점 식어가지고서 살만한 것이 있을 때 그 생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모르죠. 근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면 이래요.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복제하는 무슨 물질이 있었다. 그런 물질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물질들 가운데 비교적 자기 복제를 빨리 하고 그 복제된 것들이 오래 산다 하면 다른 것들보다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많게 자기를 퍼뜨리는 능력을 가진 어떠한 존재가 나와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잘 지키려면은 생명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특질을 띄운 것들이 아마 나왔을 거다 생각합니다. 생명체는 아주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잖아요. 불나면 동물도 다 도망가잖아요. 무생물은 그대로 견디죠. 적이 나오면은 생명체는 다 도망가요. 도망 못 가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 갖고서 못 잡아먹게 물질을 내뿜죠.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코코아 다 그것이 식물들이 적을 격퇴하기 위해 가지고 곤충들, 다른 주식동물들이 먹으면 문제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커피라는 게 거의 그런 알칼로이드 그런 물질은 되게 식물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불나면은 동물들은 피하지만 나무들은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무들은 뿌리에다가 생명력을 모아가지고 둥치가 타더라도 다음에 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와 같이 생명체는 무생명체보다 오래갑니다. 우리 생명체는 40억 년, 적어도 40억 년을 살아왔어요. 40억 년 된 지형은 없어요. 그동안 지형은 많이 바뀌었지만 생명은 처음에 나온 것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화돼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생명을 들여주잖아요. 생명은 강합니다. 이 우주에서 생명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지만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시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선택된 것이니까 강할 수밖에. 그 진화라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앞으로 생명력을 이어가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유전적인 유전적 정보와 뇌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적인 정보 사이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숙제로 남았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 생물학자, 그분이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입니다. 이분이 모든 걸 종합해 갖고 학설을 새로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은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의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물론 제 교재에 나와요. 이 교재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교재는 앞으로 생물학 책을 공부를 해온 적이 없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부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학설이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이 원문들은 글을 잘 쓴다고 일컬어진 분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게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토플 같은 거 거기에서 먹는 그 지문하고는 달라요. 맛이 아주 좋은 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영어 공부 삼아서 교양도 늘린다는 그런 일석이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진정한 치료한다는 그러한 일석삼조의 개념으로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게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제의하는 것이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분이 지은 것 중에서 여러분도 도서관에서 쉽게 번역하는 셀피시 진 이기적 이전자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원래는 대학원 생물학의 진화생물학 대학원 코스에서 나오는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읽어봐도 부동산을 몰라. 하지만 언젠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는 걸 하고서 진화에 대해서 해설 속에서 읽으면서 하면은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세상에는 책 중에는 갑자기 눈이 열리도록 하는 느낌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본 현상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하고 깨우쳐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셀피즘입니다. 무척 어려워요. 가능하면 원서로 보세요. 우리말이 오래 쓰이지 않았거든요. 우리말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쓰인 건, 지적인 활동에 쓰인 거는 대한민국이 건설된 뒤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랜 역사에서 한문만 썼어요. 지적인 활동에, 공식의 활동에. 그래서 한글은 초박하고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번역을 외국의 그 정교한 생각을 번역하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관계사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할 수가 없으면 이 말이 어디에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가능하면 원문을 영어로 읽어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 책이. 기회가 있으면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이 원문하고 번역본을 놓고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제가 원래 영어 공용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20년 됐는데 20세기 들어오기 직전인 1998년에 제가 영어 공용을 주장했어요. 우리 국어의 조선어하고 세계어의 표준어의 영어를 함께 쓰다. 욕 많이 먹었죠. 평생 먹을 욕은 그때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완용과 복거일은 지구를 떠나라. 차비도 안 주고 떠나라고. 이완용 선생, 그분이 일당입니다. 일당 선생. 부당하게 욕을 먹는 건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국군이 기울었는데 이완용 선생이 그걸 인정하자고 하고 합방 조약에 앞장서가서 선언했다는 거 가지고 한 사람의 그냥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완용 선생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때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어떻게 몇 사람, 을사오족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나라가 기운 상황을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완용 선생하고 같은 반열에 올랐으면 그것도 나름으로는 영광이다. 제가 받아넘겼어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그 자연을 우리가 이제 모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의 유전자, 유전자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식인데 그 지식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불러요. 유전자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거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것 그런 것이죠. 예컨대 푸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끌리죠. 녹색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푸른 것은 무엇이냐면 숲이 있어 갖고서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숨을 곳이 있다는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새싹이 나온 거 보면 괜히 즐겁죠. 그 색깔도 본능적으로 그런 겁니다. 주위로 할 때는 빨갛죠. 빨간 게 뭔가요? 위험한 건 다 빨간 겁니다. 불, 첫 번째. 그래서 이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런 게 많아요. 가다가 산길 가다가 흐르면 몸이 오싹해지죠. 저는 15세 살았기 때문에 뱀에 대한 줄이 엄청났거든요. 스르르게 되면
큰 구렁이가 그냥 착 지나가잖아요. 스르렁은 뭐냐? 사자가 사슴처럼 안고 덮치기 직전에 내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죠. 어떤 걸 생각하고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뇌를 안 거치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조건만 리플렉스라.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는 유전자에 있는데 뇌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이것도 우리는 지능이라고 불러요. 인텔렉트. 인텔리전스. 기본은 요가 본능이죠. 우리 몸속에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뇌가 처리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해서 만든 그 시스템. 그걸 우리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그러니까 유전적 정보와 문화 사이의 관계는 유전적 정보가 기본인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 갖고 뇌가 생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지능이다 그럽니다. 본능과 지능은 그런 관계예요. 본능이 기본이고 그리고 그 위에 지능이 보완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것이 우리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이제 관계가 되는데 사람이 문명이 발전한 다음부터 뇌는 거의 진화하지 않았는데 문화가 축적이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지식이 많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지식을 갖다 습득하는 받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6년, 12년이죠. 거기다 대학교 4년, 16년 어지간한 생명체는 전생 끝나는 동안 배우기만 하잖아요. 축적된 운명이 그런 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니까 거기다 6년을 더 해야 되겠죠. 22회를 공부하고 거기다 포스닥까지 나눈다 하더라도 20회가 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학교 들어가고 있거든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하니까 사람은 배우다가 끝나요. 그러면 문명이 많아져갖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 진화에서는 유전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중요해졌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유전자 문화 공진화라고 합니다. 진 컬처 코 에볼루션이다. 예전에는 유전자만 가지고 이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자연선택 현상이 나왔는데 이제는 문화도 작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뒷도움을 교육을 제대로 못 배우거나 그 정보가 어두우면은 개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개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도태가 되니까 그 방향으로 여기에 뛰어난 존재 개체들이 흥화가 돼서 퍼져나간다. 그런 거죠. 이 문제 아시겠죠? 진 컬처 코 에볼루션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것이 현재의 세계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난 그 본능에 사람들의 지능이 어떻게 더해지는가를 하는 관점에서 수사를 살펴보시죠. 그럼 세상이 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친구 아버지 많한테라도 정치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 이상이 되면은 쪼개져요. 그래서 기업을 할 때 200명이 되면 무조건 분사시키는 철학으로 해갖고 성공한 기업까지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버스 한 대 타고서 야외 갈 수 있는 조직 한 5, 60명이 제일 적당한 조직입니다. 그땐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결속력도 강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 200대면은요. 제가 고참인데
못 보던 녀석이 인사 갖고 지나가면 쟤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주선은 크니까 몇백 명이 타야 되는데 100명이 곤란하냐. 그래갖고서 우주선의 철칙이 뭐냐면 우주선의 승무원은 150명을 안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극 기지에 가도 그래요. 캐븐 피버라는 거 있죠. 같이 살면은 같이 한 몇 달 살면은 증오하게 돼요. 모든 게 그놈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냐? 탐험대가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기지든지 이걸 안 넘겨요. 넘기면 싸움이 나가죠. 내란이 일어나죠. 이처럼 우리가 본능적인데 이것이 커지면은 그렇거든요. 커지면 큰 사회에서는 적동을 않죠. 그때 우리가 작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능인 겁니다. 우리 지능으로.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와 낯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나온 게 뭐냐면 기본 처음에 나온 것이 장사입니다. 교역이죠. 교환, 물물교환. 그래서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이것이 문명의 기초가 된 거예요. 우리 본능에 어긋나요. 우리 원시적인 공동체는 모든 것을 일단은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하고 우두머리 차례차례 나눠 가지는 거예요. 제일 밑에 말단은 눈치 보면서 조금씩 못 얻을 망정 일단 모든 것은 공동체 공동 소유다는 생각이 본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공산주의 운동이 나오고 사회주의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경제 우리 낯설어요. 시장이 뭔지도 참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좋아하고 장사치를 기업가라고 대우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 조선 왕조들은 역사가 이래 늘 상공을 억제했잖아요. 우리 천성이 안 맞는 거예요. 공업과 상업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으로 배우는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정말로 최근에 생긴 학문이에요. 그리고 경제학이 자유주의를 지켜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100명 정도의 공동체에서 형성된 수십만 년 전에 형성된 본능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 지식을 연구해낸 것이 경제학이고 그것을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이 경제학도의 임무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경제학은 또 하나의 학문이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지키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본능과 어긋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체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교환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긋난다. 교육이 쉬운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에 간 유럽 사람들이 교환하면 그래요. 겁나잖아요. 저놈이 날 붙잡아갖고 노예로 안 만들까? 죽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유럽 사람이 가면은 여기 해안에다가 딱 물품을 놓고 딱 물러나요. 그럼 원주민들이 와갖고 딱 보고서 거기 맞춰갖고 자기들이 값을 매겨갖고 자기들 토사물을 갖다 딱 놔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서로다가 이쪽은 이쪽 거 나중에 바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갖고서 악수하고 교환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바터홈을 아주 우습게 알죠? 안 그래요. 바터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위험한 프로세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인류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능만으로는 안 되고 현대 사회에서는 지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 지능이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저도 책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경제학 지식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석학들도 경제학자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경제학은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학은 뭐 이게 비현실적이고 똑같은 거로 비방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그러면서 속으로 웃죠. 이 사람들이 자기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거기에 또 함몰된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다행으로 여기는 건 제가 뭐 경제학이 중요해서 이제 처음에 상대를 갖겠어요. 우연히 제가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상대를 갔는데 행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경제학이라는 지식을 갖다가 모르고서 다른 학문을 하는데 경제학을 배우는 법은 없어요. 너무 그 장벽이 높습니다. 심적인 장벽이. 그렇게 배운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몰라요. 케인즈에게 반해가지고 케인즈 전기를 쓰기 위하고 역사학자 한 분이 경제학을 공부해갖고 경제학자가 된 경우는 제가 봤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문단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저 혼자만 경제학 얘기를 그 작품 속에 반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경제학 지식이 없으니까 되게 마르크스주의에 이제 경도가 되죠. 그러면 자기 억서를 써놨다고 혹평을 해요. 그러고서 모든 걸 자본주의의 악이라고 설명을 하면 사회를 예리하게 평가했다고 해요. 자본주의 논리가 뭔지를 저도 모르는데 작가가 20살 먹은 작가가 이것도 자본주의 논리가 비극이다 그러면은 경제학 공부한 적이 없는 비평가들이 칭찬을 해요. 사회를 예리하게 분석했다고. 지금 이게 경제학이 여기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럼 그 경제학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서 진화론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장은 각 개인에게는 환경이죠. 여러분들 그 예정에서 우리가 환경하는데 자연 환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거는 뭐 이 숲이나 내라든가 뭐 다른 뭐 공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 피어 그룹이 하는 겁니다. 같은 동년배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어 그룹끼리 직장을 놓고 다투고 지식을 놓고 다투고 그다음에 권력을 아껴서 다투는 겁니다. 자기 동년배에서 하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그게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나이 또래와 늘 경쟁한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배우자를 놓고 다투는 거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식 활동이니까 자기 대를 잇는 거니까 배우자를 얻는데 모든 우리의 투자가 집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매력적인 형태로 자신을 가꾸기 갖고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 빼놓고 어떤 꿈속에서도 배우자 후보가 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걸 연구하잖아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성인군자, 소인배를 가릴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그 활동은 결국은 좋은 자식을 낳는 데 투자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목적이거든요. 생명은 뭐냐? 이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근데 우리는 혼자 못 살 요래. 그러니까 배우자와 결합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통해 갖고 이어지죠. 나중에 자기가 그 자식의 물린 50%는 대가 갈수록 반씩 줄어드니까 대개 한 5대 정도 지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렇게 묽어져서 다른 사람 내 5대 손하고 일반 그 사람하고
유전적으로는 나와 더 가까울 것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내가 내 복제를 해가지고 진딧물처럼 그렇게 복제를 해갖고 안 낳느냐? 왜 이렇게 유전자를 섞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 가지 변이가 있어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이 선택되도록 한다 이거죠. 딱 하나만 있으면은 더 우스운 게 나오면은 탈락하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유전자를 뒤섞어 갖고 변이를 많이 생산하면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있다 이거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을 발명한 아니고 성을 발명했을 때 위대한 발명이죠. 한 거는 많은 이러한 변이들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또는 다른 천적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살아나온 놈들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 유전자 문화 공진화를 이뤘는데 그리고 아까 학생이 설명한 것처럼 그와 같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문화는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형성한 작은 것들이 있어요. 단위. 요 단위를 그것을 밈이라고 불러요.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게 유행이 됐어요. 요 명칭을 자기 것을 갖다가 내세우려고 수많은 학자들이 경쟁을 했는데 도킨스가 좀 비슷하잖아요. 지인하고 밈하고. 원래 이름을 장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우리 몸속 유전자, 우리 뇌 속의 밈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돼요. 머리 색깔이 검은 것, 노란 것 이게 하나의 유전자가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협력을 해가지고서 우리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유전자들이 그 비슷한 것들이 기능이 비슷하면 협력에 의해서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전자가 23쌍으로 이루어졌죠. 왜 이렇게 염색 그 체가 이렇게 23쌍이 되잖아요. 왜 염색체 뭐냐? 비슷한 것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한데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밈이 여러 개가 밈이 되어 갖고서 하면은 하나 뭉쳐요. 거대한 복합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5번 변이와 경쟁의 중요성. 거기에 첫 번째 단락. 오늘 그 단락의 후반에 그런 나고 나오죠. 리처드 도킨스는 그런 복합체를 공적응된 복합체, 코어댑티드 밈 컴플렉스라고 불렀다. 이 말은 뒤에 밈 복합체로 생각되었다. 밈 플렉스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복합체를 이뤄 가지고 비슷한 것들끼리 한데 뭉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밈 컴플렉스에 컴은 빠지고 플렉스. 밈 플렉스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고착이 됐어요. 밈 플렉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념이죠.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밈들이 뭉친 겁니다. 이념은 세상의 사회의 목적, 사회의 구성 원리, 작동 방식,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한 거예요. 밈을 구성하는 건 수백만 개의 이념을 구성하는 수백만 개의 밈들이 구성돼요. 밈 플렉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념이 배우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아요. 왜 이념을 바꾸기 힘든가? 사람이 한번 이걸 받아들이면은 너무 복잡한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꾸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대신할 무엇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공이 안 되면은 틀리건 맞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지는 거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밈들 중에서 가장 그 우리 실생활에 중요한 거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밈들이죠. 그러한 밈들이 활동하는 곳, 그것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불러요. 경제로 중요한 거는 제품이죠. 우리가 이제 굿즈라고 하는 거. 재화죠. 재화 또는 이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이러한 재화들이 다 그게 밈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옷 하나, 생수 하나, 요 병에, 요 딱에 만드는 게 다 이것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포도를 중시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성분을 섞어갖고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제가 어릴 때는 없었어요.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보틀링하기 위한 기술도 되어 있고 생수라는 뭐요? 다 보세요. 이게 브랜딩하는 거 필요하며 이거 성분 표시하는 것도 소비자들을 위한 그 정보 제공이 된 거죠. 이 페트병이라는 것, 페트라는 말은 최근에 생겼죠. 물질 자체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것이 유통되는 데 필요한 기구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시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것들이 밈덩어리라고 얘기입니다. 밈복합체들이에요. 이것들이 경쟁을 해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을 할 때 본질적으로는 이 아이디어들이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으면 그 상품이 잘 팔리고 그 상품을 개발한 회사들은 더 번창하겠죠. 왜 소비자들의 외면을 당하면 그 상품은 망하고 회사도 망하겠죠.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입니다. 아까 자연 선택이라고 했죠. 근데 자연의 일부니까 시장 선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내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여갖고 여러 가지 변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아요. 이게 바로 선택이죠.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그래갖고 성공을 하면 우리가 말하면 소위 히트 상품이 돼가지고서 유행하죠. 그럼 그런 걸 잘 만드는 회사들, 애플이다, 페이스북이다, 삼성이다 하면 그 회사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계속 나오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선택 과정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시장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바로 발견 절차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 가장 효율적인가는 시장에 내놓고 봐야 안다 그 얘기입니다. 모르죠. 어디에 이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분들의 옷, 제 옷, 여기 마이크 이런 것에 관한 아이디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들이 찾아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내는데 비로소 나오는 거죠. 정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가 찾아내야 비로소 필요한 정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거죠. 이런 과정을 살펴가지고 하이에크는 시장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발견 절차라고 했어요. 바로 아래 단락입니다. 디스커버리 프로시저라고 그런 거예요. 무엇이 제일 효율적인가는 시장을 갖다 검토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시장의 위대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서 시장 경제의 우수성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럼 여러 가지 그 시장 경제의 그 우수한 것을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피상적인 설명입니다. 궁극적인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 바로 이 진화 과정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날로 퇴출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활발한 곳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효율적인 것을 발견자를 통해 가지고서 가려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공적인 것만을 출현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위대한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해답이에요. 다른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설명하는 거 다은 피상적인 수준인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이거. 선택 과정이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시장이 위대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이제 시장을 발전시켜야 되냐면은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풍부한 미임들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가장 공급이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작용도 이게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죠. 그 다음에 이 퍼치는 거, 유행하는 것도 시장이 잘 하는 거죠. 이것이 시장만이 아니고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 생겨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6항 도시화와 세계화. 도시가 있어야 이 과정이 활발하겠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비교하고. 시장이 애초에 장터부터 시작한 그 시장, 부정기적인 시장, 그러다 정기적인 시장, 그러다 상설시장, 지금은 상업도시가 된 이 과정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중세 말기의 서양 도시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 자기들이 이제 해석해갖고 이거 아니야 하고는 무조건 막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새로운 그 학설 있죠. 세상은 이제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돈다고 했잖아요. 그걸 코페르니쿠스가 얘기를 하고 갈릴레오가 그걸 이탈리아에서 퍼쳤을 때 교황청에서 그걸 막았죠. 처음에는 막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있나 보수적인 강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시킨다고 그것을 막았죠. 그거로 상징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종교가 억압을 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물론 억압이 컸고요. 그것을 이기고서 중세 도시들이 상업 덕분에 발전해갖고 세력을 얻었어요. 그 유명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온 롬바르디 동맹에 속하는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베니스, 피렌체, 제노와 피자, 밀라노 이런 도시들이 이제 주로 해상교육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어 가지고 기독교회와 정치인 권력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 뒤에는 북유럽 한자 동맹이죠. 브레멘, 그 하노버, 그리고 함부르크 이런 도시들이 이제 번창했죠. 그 뒤에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안트워프 같은 데가 번성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런던이 이제 패권을 누린 겁니다. 그와 같이 도시들에서 상인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비로소 경제가 자유화됐어요. 그래서 도시가 이제 장사를 활발히 갖고서는 도시가 번창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면 자기 개인이 향락을 추구하죠.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그 검소한 살면서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춤도 추고 파티도 열고 사치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전합니다. 제 지론이 그겁니다. 한 세대의 사치품은 다음 세대의 필수품이다. 이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제가 딸아이 하나 하는데 딸아이가 쓰는 거 보면은 가끔 가다가 놀래요. 저렇게 낭비도 되나? 근데 가만히 보면 본인은 항비면 나는 다른 애들 위해서 돈을 안 쓰는데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사치품이
다음 시대에 필수품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뭐냐면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도시의 공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 20세기에 들었을 때는 대개 한 10% 정도가 도시에 살았어요. 지금은 제가 마지막으로 할 때 반이 넘어섰다고 한 지 벌써 여러 해 됐어요. 21세기 끝나기 전에는 아마 90%가 도시에 살 거예요. 도시화. 도시를 사람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건 뭐냐? 가까워가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빨리 되고 잘 퍼진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야 뭐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화, 어버나이제이션하고 글로벌리제이션이 같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나오는 이 선택 과정이, 진화 과정이 시장 경제의 힘이다. 시장 경제한테 물으면 그런 얘기죠. 진화는 나의 힘 그럴 겁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말이 있죠. 그걸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질투는 나의 힘. 그 국문관 없나요? 여러분 기영도라는 시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나와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이분이 저랑 문인이니까 그 시인이고 제가 등단할 때 중앙일보 이제 기자 문화부 기자였어요. 잘 아는데 어떤 여류 문인을 짝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마 질투를 많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만나고서 일주일 뒤에 그 변사체로 발견되고 저도 충격이 컸는데 이 시장 경제한테 물으면은 그 얘기를 해도 사실 맞아요. 상대 그 잘 되는 기업가들 보고 야 우리는 왜 못하냐고 또 이러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질투라는 것은 그 좋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질투라는 것은 자기를 분발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작동하는 기제거든요. 심리적인 기제. 부럽다. 이게 좀 하다가 좀 세우니까 질투가 이제 되는 건데 그건 뭐냐? 나도 잘해야겠다 분발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감정들이 많을 거예요. 분노, 시기, 증오 이거 다 나름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 그런데 분노의 감정이 없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면 왜 우리가 분노라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남아있으면 나름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맹장수에 지금 흔했던 맹장수 지금 없어진 겁니다. 맹장염만 일으키고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마다 많이 잘랐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무언가 기능이 있으니까 퇴화하더라도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지금은 내분비 기능을 한다는 걸 알죠. 그전부터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죠. 세상에 사람이 몸에 마음에 뭔가 남아있으면 나름으로 우리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죠. 필요 없다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 몸이 정교해 가지고 뭐 하나하나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없다면 그것이 없는 변이가 나와 갖고서 도태됐겠죠. 그게 이제 그 장기를 기증하는 거의 문제점입니다. 콩팥을 주로 기증을 하는데 콩팥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잘라도 된다? 평생 괜찮은데 나중에 기능이 안 되면 그때는 죽어야 돼요. 지금은 투석기능이 있지만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그 자식이 부모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는 것이 효도한다고 그 엄청나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사람의 궁극적인 작품이 자기 자식인데 그것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콩팥을 떼주면 그거는 이치에 맞는다. 합리적이다. 하지만 자식이 기능하는데 해로운 그 짓을 부모가 더 살려고 한다. 사람이라는 건 자식을 낳는 순간 생물학적인 기능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다. 그걸 썼죠. 엄청난 반응이 왔어요. 이게. 네. 그런 거면 이치 그렇잖아요. 사람 몸이 콩팥이 하나만 들 거면 왜 두 개를 갖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콩팥 하나만 가진 존재가 나와갖고 예전에 다 우리가 콩팥 하나 존재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콩팥이 두 개 있다는 거는 두 개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자식 것을 부모로 한다? 사랑도 내리 흐르고 유전자도 내리 흐르는 겁니다. 정확히 하면 유전자가 내리 흐르기 때문에 사랑도 내리 흐르는 겁니다. 자식 사랑 1000분의 1만 부모한테 효도하면은 부모한테 쓰면은 자식에 대한 사랑 1000분의 1만 부모에게 쓰면 효자 소리 듣는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나깨나 자식 걱정하고 하죠. 부모 생각 안 해요. 빨리 떠나고 싶어 하죠. 그 부모. 얘기하면 다 잔소리고 간섭이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시작한 건데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 자식은 잔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럴 것 같아서 잔소리하고 싶을 때마다 10,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효과가 있어요. 잔소리하면서 좋고 현금이 오가니까 부녀 간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묻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하냐 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부모들 향해서 제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진짜로 제 후배가 해봤대요. 효과가 좋더라고. 그게 돈을 딱 넣으면은 반신반의하더라. 혹시 내가 아빠 이게 신경 건드린 거 아니고 반성을 기도치면서 우선 5만 원 하나 딱 침대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유전자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사랑도 내리사랑만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건 안 그래. 밈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보다 낫고 옆으로 퍼지고 요거는 지인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계속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그것도 30년 만에 한 사람에 하나씩. 이건 안 그래.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건너뛰고 유행하는 거 보면은 뉴욕에서 나온 것이 방송되면은 단 1시간 만에 한국에도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밈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 컬처 코에볼루션에서 유전자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라졌어요. 이것만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유목민들은 보면은 그런 게 설화가 있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빨리 여기서 모여서 아버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온다 이거죠. 그건 거짓말 같기만 해도 하여튼 하루 만에 도착하더라고 얘기입니다. 이게 눈을 멀리 봤다는 얘기예요. 멀리 봐갖고 저기 어디 있는 거 알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를 알아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눈이 좋았어요. 눈이 나쁘면은 자기 당대는 아니라도 자식 대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다들 눈이 좋았어요. 예전에 우리 먼 눈 본다는 그 어릴 때 사람 보면은 정말 심리 밖에서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그렇게 좋았어요. 확대경 갖고 망원경 보는 셈 있죠. 쌍안경 갖고 보는 셈인데 지금 다 안경 쓰잖아요. 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 다 도태될 사람입니다. 눈이 나빠져 갖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니 우리 안경 쓰고 하고 눈 좋아가지고서 뭐 출세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단조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밈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는 첩경이고 특히 시장경제,
상품이라는 형태로 나온 밈들이 어떻게 여기서 소비자들을 통해 선택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해야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무자비해요. 노키아 여러분들 거꾸러진 거 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아직 그 실감 못하겠는데 노키아는 한때 잘 나갈 때 애플 나오기 전까만 하더라도 핀란드를 대표하는 기업이었어요. 노키아는 뭐든지 잘 됐어요. 노키아가 잘 나갈 때는 삼성도 초라했어요. 근데 애플이 스마트폰 하나 개발하면서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이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 명령 경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정부 힘으로 하니까 시장 명령 경제에서는 한 품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경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낙후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명령 경제는 본질적으로 산업연관별 만들어 갖고 이러한 품목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만 개의 제품 속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가 중간에 잘못되면은 다 차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도 전 경제력 체제로 파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동차 그 색깔을 도장을 할 때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얀색이면 하얀색 딱 한 가지로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료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염료를 생산하는 화학공장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화학공장에서 그 공정에서 좀 바꿔야 돼요. 그 짓을 하려면 바꾸려면 고전의 원료를 대는 데까지 요청해야 되고 어디까지 퍼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골치 아프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색깔도 하나다고 얘기합니다. 이태리 피아트에서 러시아가 그 생산 라인을 갖다 놓고 한 뒤에 첫 번에 생산한 모델 도어의 모양이나 그 깔개 모양에서도 그 색깔까지 10년, 20년 그대로 한 겁니다. 엔진 개량을 엄두도 안 내요. 그래서 정체가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자유로우니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명령제가 무너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도 속이길 잘해갖고 CIA도 속았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공산주의 러시아, 소련이라고 불렀죠. 소련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하나도 진실이 된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 연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서 뭐 하나 제대로 되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건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 하듯이 영영 경제에서 나온 숫자들은 다 틀려요. 하도 오래 그걸 갖다가 조작을 하다 보니까 CIA도 속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CIA가 나중에 말 못한 거죠. 그렇게 속아 넘어간 분들 중에 하나가 폴 세뮤얼슨이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저도 그분의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어요. 제가 존경해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인데 그분이 속은 거예요. 명령 경제를 굉장히 추장을 했어요. 그분은 근데 끝까지 자기 신뢰를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꾸냐? 그 2년 만이에요, 민족.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대한 학자도 이건 못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머미적거리면서 말 약간 바꿔가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와 같이 시장이 이렇게 이 자연선택 과정이 격렬하다는 것을 갖다가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슌페트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이게 7항목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문장이죠. 시장 경제에선 경제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퍼지는 과정이 늘 이어진다. 조지프 슌페터가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는 현상. 이 창조적 파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거든요.
아까 그 하이에크의 발견 절차, 이 슈페르트의 창조적 파괴, 이게 다 멋진 그 문구로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늘 입에 담지만 실은 그거는 이거예요. 진화론의 한 진화 과정에 이렇게 이거는 메커니즘, 요 세 단계 메커니즘을 한 면만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전체를 알아야 이런 것들을 다 슈페르트든 하이에크가 한 얘기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이 과정을 통해 갖고 활발하게 밈들, 제품 속에 들어있는 밈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발전한다. 그렇게 하려면 또 당연히 사회가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는 늘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워서 시장 경제가 되는 면도 있지만 시장 경제가 존재해야 비로소 온전한 자유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사람들이 시장을 싫어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경쟁이 심하니까 지겹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경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서 애초에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경쟁은 필연적인 거예요. 누가 사는 게 그렇게 편하고 안락하고 쉽다고 얘기해요. 우주 환경이라는 것은 혹독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만이 사람이 이게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본 조건은 물이 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조건, 첫째, 바다가 있어야 되고 바다가 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상당한 태양 햇빛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행성이 의외로 적다 이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아주 혹독한 중에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삶이라는 고달픈 거예요. 고달프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만이에요. 다른 그 동물이나 식물들 안 느껴요. 사는 게 기분 좋아진 조건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경쟁이 심하다고 그러죠. 하지만 경쟁이 심한데 명령경제로 가면은 경쟁이 덜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시장에서 그 경쟁을 하잖아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뭐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뭐 격심하자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경쟁이 안 나오면은 다른 면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스탈린 차의 러시아에서는 정치적인 분야에서 극심한 권력 투쟁과 탄압과 처형이 나왔어요. 스탈린 치하에서 줄 잡아서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이 공산당이 하는 예전에 중공이죠. 모택동 치하에서는 줄 잡아서 4,500만 명이 죽었어요. 경쟁에서 진 겁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지면은 패가망신해 가지고서 그 정부로부터 보조금 가지고 살지만 거기는 경쟁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그 숫자에는 수용소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은 포함되잖아요. 그거는 몇십억 명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서. 따라서 시장 경제에서의 하는 거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 거는 복에 겨워하고 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서 경쟁이 심한 것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럴 수 있어요. 낭비가 나오죠. 셀렉션 여기 와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한 번 알을 낳으면 줄 잡아갖고 아무리 적어도 10,000개는 낳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면은 두 성인이 성체가 10,000개를 낳으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다시 2개가 돼요. 왜냐하면 더 늘어나면 그 고기만 바다 가득 찰 거 아니겠어요? 바다에서 어족이 사람이 잡지 않았고서 그대로 둔다면 대개 일정할 텐데 10,000개라는 건 이제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성체가 돼가고 다시 여기에서
다시 알을 낳아갖고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성체가 만 개의 알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한 세대 지나면 결국은 둘밖에 안 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살본 그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도 경쟁이 심하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이래요. 미국에서 벤처를 해가지고 상품을 이제 계획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상품을 내가지고 이제 벤처를 하는데 20개 벤처 기업 가는데 16개는 그냥 망합니다. 본전 못 찾고 망하는 거예요. 4개 정도가 살아남는데 그 중에서 3개는 현상 유지에 그쳐요. 언젠가는 곧 사라지겠죠. 하나만 우리 요새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20분의 1이에요. 5%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보고 혁신하라고 하는 얘기 사실 그거는 그 벤처라는 얘기는 못할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 벤처는 참 힘듭니다. 그걸 하고도 그런 환경에서 한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5%의 확률입니다. 성공하는 거는. 그런데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 과정이 안 나오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95%의 실패라는 뒷구서 하나 5%를 갖다가 뽑아내는 이 과정. 이게 시장의 본질입니다. 시장이 작동하려면은 실패하는 걸 많이 뽑아내야 돼요. 역설적이죠. 요게 그 다음에 3번째 단락의 마지막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시장이 활발히 움직여서 많은 실험들이 나올수록 실패들은 많아진다. 이거 실험이 많아야 되는데 그만큼 실패도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로우스비는 시장의 실패를 보이지 않는 시장은 시장으로서 실패한 것이다. 하는 것마다 족족 성공하는 시장이 있다면 그건 시장이 아니죠. 시장이 기능을 못하는 거랍니다. 실패를 많이 생산하는 것일수록 시장일수록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깨달음을 갖다 얻기가 참 힘들어요. 시장에서 얘기하고 진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 경쟁이 참 두렵다고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했으니까 결론을 내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진이죠. 이게 유전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위예요. 사회는 이 개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제 개체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이제 인디비주얼, 유기체라고 이제 우리는 유기체에 속하죠. 오거니즘의 인디비주얼인 거예요. 우리가 개체. 이 오거니즘 속에 들어간 거 만들고 하는 거 이거 유전자가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오거니즘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생식의 단위가 문화의 단위가 바로 사람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이 모든 활동 이루어지는 것이 개체예요. 우리 개인이죠. 사람은 개인이죠. 개체. 그러니까 개체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회의 그 본분, 목적, 구성 원리 모든 거는 개체들이, 개인들이 잘 살도록 해갖고 자식들을 많이 낳도록 하는 게 그거예요.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념에 대해 가지고 민족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부르죠. 하이에크가 지적한 것처럼 민족이라는 이름을 앞세워갖고 다 민족이 잘릴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누가 민족인가, 민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누가 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가 다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이 결정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권력이 커지겠죠. 권력이 한 군데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닌, 스탈린, 모택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압제되게 되는 거죠. 압제되게 되면 개인이 못 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망한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진화를 처음에 얘기했죠. 문화, 진화, 시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뭐 결국 진화의 단위도 개인이고 시장에서 활동하는 단위 해가지고 선택하는 소비자도 그것도 궁극적 활동도 개인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문화도 거기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위험해지죠. 이 강자의 목적이 이 강자 오래 이어졌는데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자유롭게 만드는 이념을 설명하는 자리 그것은 시장경제다 하는 얘기죠. 제가 진화론을 중점적이기 때문에 명령경제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강좌를 이렇게 카리큘럼을 보면은 시장경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시장경제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명령경제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에 경제학자들 중에서 명령경제 실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공부도 안 해. 그거 해봤자 학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외로 명령경제 실상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숙제를 내가지고 그 경제사 왜 그 러시아와 중국이 실패했는가? 중국의 역사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1978년 이전의 그 명령경제 체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어 죽은 사람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를 하니까 단 한 세대 만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차이가 뭔가요? 공산당 그대로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명령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라고 하죠. 대도실험이라고 그래요. 중국 경제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중국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명령경제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중국에서 권력은 진채 시장만 개방하는 게 최고의 레시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뽀젓이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 학과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배운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국의 역사라든가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도킨스. 이 책 언젠가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어려운데 좀 쉽게 쓰면 좋은데 또 쉽게 쓰면 사람들이 우습게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 어렵게 썼어요.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졸린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